안녕하세요. 노벨 과학상 수상에 관여하는 지표와 한국과학계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사회학과 박지민입니다. 저는 한국이 노벨 과학상을 아직 수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제2의 아인슈타인이 태어나길 기다리기보다는 노벨 과학상 수상을 용이케 하는 연구 환경, 사회 환경, 정책 기조를 찾아내어 인재의 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노벨상 다수국 및 우리나라의 GDP와 GDP 대비 R&D 비율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가 4순위이며 R&D 비율이 약 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때문에 GDP와 R&D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노벨 수상자의 연구 시작 완성 연령을 나타냅니다. 30대 이전에 핵심 연구를 시작한 연구자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를 완성한 연령대는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QS 대학평가와 노벨 다수수상 대학교 간의 상관관계를 드러냅니다. 대학평가가 높은 대학일수록 노벨상을 다수수상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네 번째 그래프는 노벨상 연도별 수상 유형 현황을 나타냅니다. 초기엔 1인 연구 및 수상이 강세였으나 최근으로 가까워질수록 공동수상, 특히 3인 수상 유형이 가장 많은 것이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젊은 연구자들에게 연구 동기와 역량을 기르는 환경을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연구의 완성 기한을 크게 제한하지 않아 장기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내 대학교의 투자와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여 대학교에서부터 연구의 전폭적인 지지를 가능케 하여야 합니다. 셋째, 학진적인 프로젝트를 주최하고 다른 국가와 분야와의 네트워크를 주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국을 첫 번째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범죄 예방을 위한 물리적 설계와 테드 필요성 연구에 대해 발표할 이수지입니다. 앞선 학우분이 이제 범죄 집단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환경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셉테드는 그러니까 근 20년간 세계적으로 도시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 발생과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를 이상적 모델로 보아서 2004년부터 범죄 예방 진단팀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서울시의 경우 역시 2012년부터 오래된 골목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여 셉테드 사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범죄율이 비교적 높았던 용산구와 영등포구에서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셉테드 사업을 실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배포한 셉테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CCTV 증설이나 치안 인력 강화는 실질적인 범죄 예방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셉테드의 개념 중 감시와 접근 통제에 초점을 맞춰서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즉 물리적 설계가 정말로 범죄 예방이나 범죄율 감소에 영향이 없는지 혹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이터는 모두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선형 회귀 모델 적합을 시행하기 위해 종속 변수 Y의 범죄율을 독립 변수의 CCTV 설치 현황, 가로등 설치 현황, 경찰 공무원 수를 X1, 2, 3으로 두고 연도를 팩터로 생각해서 X4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율에 비해 X값이 비약적으로 커서 각 변수들의 로그 변환을 해서 분석을 진행했고, 각 효과는 H0 상관관계가 없다와 H1 not H0로 기무 가설을 세워서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F 검정 결과 연도는 기무 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고, CCTV와 경찰관 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로등 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로등의 경우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이유가 아마도 범죄가 일어날 만한 어두운 골목에 더욱 설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셉테드의 물리적 설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분석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타 변수를 더해 분석을 진행해야 하고, 현 시점에서는 셉테드의 장기적 효과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나 통제 같은 물리적 설계는 범죄 예방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은 자치구의 경우 현장 관찰을 통해 범죄 발생 위험 지역을 식별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셉테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물리적 설계를 통해 범죄 예방에 앞장설 것이 요구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청년투자 열풍의 사회적 원인에 대해 발표하게 된 사회학과 이수진입니다. 2020년 주식투자 열풍 현상은 청년층이 2030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이들의 부채 정도가 확연하게 늘었다는 우려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청년들의 단순 유행이나 잘못된 습관 등으로 치부하는 시선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청년들의 선택에 얽혀있는 사회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수를 노동에 대한 가치관 변화, 취업자 및 투자자 증감 비교,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변화로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의 노동 개념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두 번째는 투자 열풍 당시 청년들의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세 번째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2008년 대비 2019년 일자리 선택 시 중요 요인의 순위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 근로시간, 급여, 개인 발전 가능성에서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각각 7위에서 2위, 4위에서 1위, 2위에서 7위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2018년에서 2021년에 취업자 및 투자자 증감 추이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청년들의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0년에는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투자자는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2011년부터 2021년의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청년 세대인 30세 미만부터 30부터 39세의 사회이동 가능성의 인식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연구 한계와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은 과거에 비해 개인의 발전 가능성보다 근로시간이나 급여 등의 워라밸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동을 더 이상 자아실현 수단보다는 소득 및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여기는 청년들의 태도를 해석할 수 있고 이는 불로소득에 대한 열풍의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2020년 취업자가 대폭 감소한 것을 통해 두 요인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청년들의 사회 이동 가능성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통해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회 이동을 모색하려고 한다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 규명한 것에 불과하기에 다음 연구에서는 청년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보거나 같은 기간 동안의 변화를 통해 좀 더 깊게 다루어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 연구는 청년 투자 열풍과 이로 인한 청년 부채 위기를 단순히 유행이나 개인의 문제점으로 치부하기보다 사회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청년 내 집단별 인식과 만족도 간 관계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미디어 국민입니다. 모든 인간은 일련의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교육, 취업, 결혼, 출산 등의 특정한 이벤트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생애 주기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현대의 청년들에게는 아닙니다. 현대의 청년은 M4 세대로 불리면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 정책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집단은 연령에 따라 만 19세에서 34세의 성인이라는 집단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들은 성별, 학력, 지역, 소득, 혼인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청년 정책이나 지원 사업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2020년 서울특별시 복지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452개의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데이터에서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와 도움 정도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우선은 결과적으로 이제 성별이나 소득 수준, 그리고 학력, 혼인 여부 등에 관계없이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사업은 경제적인 지원이 우선 1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이 속한 권역에 따라서는 이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사업이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래프의 3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필요도의 인식 차이가 사업 신청 의향과 도움 정도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 이제 색간의 교차 분석을 실시를 했고요. 이때 지원 사업은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수당, 희망 2배의 청년 통장,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 만 건강 지원, 무중력 지대로 총 6가지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1순위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사업의 2분 지났습니다. 다른 인식에 따라서 청년 지원 사업의 신청 의향에도 차이가 있었고, 도움 정도는
청년 수당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청년 지원 사업은 번역을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청년들의 필요도 인식을 반영할 때 지원 사업의 신청 의향과 도움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여성의 신체 이미지 왜곡 현상 분석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발표하게 된 이은지입니다. 프로아나는 지나치게 마른 몸매를 추구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국내 섭식장애 환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고 10대에서 20대 여성 사이에서 유병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껴 해당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 분석은 SNS상 프로아나 커뮤니티, 신체 이미지 왜곡을 겪는 이들의 일반적 특성, 체형관리 열풍과 신체 이미지 왜곡 현상 간 연관성입니다. 먼저 프로아나 커뮤니티 게시글 300개의 단어 빈도 분석, 워드클라우드 시각화를 실시했고 청소년 신체 이미지 왜곡 성비와 10대 섭식장애 환자 성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또 섭식장애 환자 동반상병 데이터를 트리맵 형식으로 시각화해 함께 앓고 있는 부상병을 파악했으며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라 청소년 신체 이미지 왜곡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련 단어 검색량 데이터와 섭식장애 환자 수 데이터를 분석해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프로아나들이 무쫄, kit배몸 등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며 교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복프아, 고딩 같은 단어가 높은 사용 빈도를 보여 신체 이미지 왜곡 현상이 10대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탈파라는 단어가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을 통해 그들이 프로아나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면서도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무한 굴레에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 사이 신체 이미지 왜곡 성비는 균형적인데 섭식장애 환자 성비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보아 신체 이미지 왜곡 현상이 섭식장애로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섭식장애 환자들이 심각한 불건강 상태에 놓여 있음도 확인 가능했고 그들의 주관적 경제 수준이 상층에 속하는 경우 몸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드러나는데 하층에 속하는 경우 가대평가의 경향이 드러나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 관련 단어 검색량이 급증함에 따라 그 시기 섭식장애 환자 수 역시 급증하는 것을 통해 최근 한국 사회의 체형관리 열풍과 섭식장애 환자 사이의 연관성을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속신과 전복을 높인 현대인에 대해 발표할 사회학과 양난경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운세를 보시나요? 저는 미신점 그만 믿으라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도 보는 편인데요. 저를 포함한 현대인이 왜 이런 운세에 기대는지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네이버 오늘의 운세를 분석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왼쪽 하단을 보시면 50% 이상의 한국인이 운세나 사주를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량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네이버 운세 검색량을 우측 상단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2022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 검색량은 월, 화, 수, 목에 확연하게 높았고 주말에 낮았습니다. 즉 현대인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평일에 오늘의 운세를 자주 검색합니다. 아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검색량을 분석한 것인데요. 빨간색 회기선을 보시면 그 검색량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자주 클릭되는 이 오늘의 운세 텍스트를 분석한 중앙의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특정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유, 마음, 태도 등 개인의 내면에 관한 단어가 많았고 좋은, 행운이, 잘 등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견하는 말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의 운세가 특별한 미래를 전봐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위로와 응원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을 하는 운세를 보는 이유는 우측 하단의 일상생활 느낌에 관한 설문을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필연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의 회기선을 보시면 심각한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인터넷을 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재미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세 보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세를 보는 몇 분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응원하고 조언해주는 시간이니까요. 현대인은 사람이 주는 위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속신과 전복에 기대는 것 아닐까 하는 의견을 남기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 홈리스의 생애 경험 분석을 통한 복지 정책 개선 제안을 주제로 발표할 송유정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강남역 일대가 침수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제게 더 큰 충격을 주었던 일은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태였습니다.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로 인해 발달 장애인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인데요. 이는 제게 비적정 주거에서 거주하고 있는 홈리스에 관해서 생각해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주거를 통해 생겨나는 사회적 관계와 권리 등이 박탈된 홈리스 중에서도 여성 홈리스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시설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통계에 집계되지 못하고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대자사 수업을 들으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봄으로써 유의미한 결론을 얻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해보고 싶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료 조사 끝에 홈리스 행동에서 발간한 자료집들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고 성별과 거처, 인적 네트워크라는 세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남녀 각각 10건의 자료를 텍스트 데이터로 재구성한 뒤 형태소 분석을 통해 워드클라우드와 의미 연결망을 형성하고 장소 언급량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왼쪽이 여성, 오른쪽이 남성입니다. 여성 홈리스의 경우 가족 관계에 대한 언급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남성 홈리스는 개별화된 키워드가 많았고 장소에 있어서 남성 홈리스는 개방된 공간, 광장이나 동사무소 같은 곳이 있었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면 여성 홈리스는 쉼터나 시설 같은 장소의 언급이 두드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연결망에서는 남편과 엄마가 중심적으로 존재하면서 이혼과 노숙 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생각해 본 것은 연결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홈리스를 말할 때 연결의 단절, 고립에 대해 말하기 마련이고 그간의 복지 정책 역시 이들을 시설로 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서 연결과 관계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여성 홈리스의 연결을 중심으로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한국에서 난민이 되기 위해서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각자 떠오르는 숫자가 있으실 텐데요. 정답은 250대 1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난민들이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오지만 이들 중 0.4%만이 난민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왜 이렇게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정부가 난민을 더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의 문제는 해당 사회의 난민에 대한 여론 내지 인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런 전제하에 난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중 어떤 요인의 변화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정치적 요인으로 한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인 제도와 문화를 갖고 있는지, 다시 말해 민주주의 지수의 변화를 첫 번째 변수로, 경제적 요인으로는 한 사회의 경제적 불안감과 연관이 있는 실업률의 변화를 두 번째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난민인식의 변화는 국제여론조사기구 입소스에서 2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변수가 난민인식의 변화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첫 번째로 민주주의 정도의 변화와 난민인식의 변화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약 0.29로 나타났습니다. 즉, 두 변수 사이에는 낮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한 변수가 다른 변수를 설명하는데 약 29%의 설명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실업률의 변화와 난민인식의 변화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약 마이너스 0.42.7% 42.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두 변수 사이에 다소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한 변수의 다른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42.7%임을 의미합니다. 두 상관분석 모두 유의 확률은 0.05보다 낮아 95%의 신뢰 구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요인의 변화와 경제적 요인의 변화 모두 난민인식의 변화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두 변수 중 난민인식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적 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난민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시민사회와 학계가 경제적 요인에 관련된 우려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의 언론 노출과 의정활동의 관계를 연구한 정책학과 정예진입니다. 한국은 시민의 국회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여러분들은 국회의원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그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유명한 의원일 것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국회를 평가한다는 것과 그리고 의정활동, 즉 성과를 기준으로 국회 신뢰를 판단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쉽게 말해 유명한 의원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는 굉장히 정치외교학과스러운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비카인즈를 통해서 국회 임기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의원이 언급된 수를 통해서 언론 노출을 측정하였고,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총 발의 법안수, 대표 발의 법안수, 분회의 출석률을 측정하였습니다. 통제 변수는 선행 연구에 따라서 지역구 수도권 여부와 선출 횟수를 통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언론 노출이 많은 의원일수록 총 발의 법안수, 대표 발의 법안수, 출석률 모두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는 통제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유지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언론 노출과 본회의 출석률 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 개수 값이 매우 낮아서 언론 노출 수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을 예측하는 것에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의원이 의정 활동을 수행 정도도 높다라는 이러한 가정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치 스캔들, 갈등 정치의 축에 서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의원들이 보도가 되는 언론을 통해서 국회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다시 한번 언론 보도의 중요성이 국회 신뢰도 제고에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시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고안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제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적으로 접근해보려 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디어 스포츠를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락적 기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데이터 방법론적으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리버풀 FC의 팬인데 이제 15, 16 시즌에 8위를 했는데 19, 20 시즌에 승점 99점으로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이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축구 언론사에서 축구에 대해서 보통 정성적인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형적인 접근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해가지고 이 연구가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출처는 이제 축구 전문 통계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소스코드닷컴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15, 16 시즌부터 22, 23 시즌까지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보통 통칭 빅6 팀이라고 불리는 팀들과 이번 시즌 신흥 강호였던 뉴캐슬 팀까지 7팀의 각 팀들의 평균 허용 슈팅 수와 태클 수, 경합 수, 얻은 파울 수, 골 수, 슈팅 수, 드리블 수, 허용 파울 수와 총 승점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각 변수들의 상황에서 히트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각화님과 경향성을 파악하고 분석하기가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태클과 승점이 상황하기가 별로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피어슨 상황계수가 0.37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이제 태클이 수비 차원에서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태클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경기력이 압도당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기 때문에 총 승점이랑 상관관계가 적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골과 슈팅 수가 총 승점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 대조군이 이제 아스날이 되긴 되는데요. 그래서 15, 16 시즌에는 리버풀이 이제 슈팅 수가 이렇게 되고 골 수는 한 경기당 평균 1.6골을 넣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순위 리그 우승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은 변수로 머신러닝을 캐럿 패키지로 머신러닝을 해가지고 한번 토토를 해봤습니다. 예측을 해봤는데 이번 시즌 결과를 머신러닝 결과로 7팀 중에 5팀의 승점 혹은 순위를 적중했는데 2팀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유의 괴리가 되게 크게 나왔는데 그래서 변수 구성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변수를 보시면 패스에 대한 변수가 없죠. 근데 맨유가 이번 시즌에 패스 전술이 되게 두드러지는 팀이라서 선형회귀 분석을 할 때 변수 구성에 유념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축구 취미를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느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4세대 걸그룹 열풍, 그들은 왜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연구 배경을 먼저 봐주십시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걸그룹은 보이그룹과 달리 코어 팬덤이 약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어려웠지만 4세대 걸그룹은 현재 높은 앨범 판매량, 탄탄한 국내외 팬덤을 형성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적 요인 분석을 봐주십시오. 10년간 검색량 추이, 10년간 언론 언급량 빈도를 코딩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 보이그룹은 2018년부터 검색량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미투, 성폭력, 페미니즘 키워드 모두 2018년에 가장 자주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요인 분석을 봐주십시오. 보이그룹은 해외 투어를 통한 타 기업의 후원이 주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금한령 발표로 중국 무대 진출이 어려워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해외 진출이 금지되면서 보이그룹의 수익 모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걸그룹은 예전부터 국내 행사, 국내 광고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보이그룹이 약세해지면서 3세대 걸그룹이 기존에 갖고 있던 국내 대중성을 기반으로 해외 팬덤에게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적 요인을 봐주십시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멜론 탑 100 차트에서 연도별로 총 100곡을 선정하여 노래 장르, 노래 컨셉, 곡 장치, 스토리 요소 총 4개에 대해 코딩으로 거시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 노래 장르에서는 댄스, 팝, 힙합, 펑크 장르가 최근 자주 등장했고 노래 컨셉에서는 MZ세대를 겨냥한 자신감 컨셉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신감 컨셉은 예전에는 직설적인 어필, 매력 어필이었다면 이제는 당당하고 무언가에 맞서는 솔직한 느낌의 자신감 컨셉이 급증했습니다. 곡 장치 측면에서는 리듬과 분위기를 갑자기 전환시키는 부분이 증가했는데 이는 SNS에서 숏폼 콘텐츠가 성행하면서 킬링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노래를 확 전환시키는 부분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래 스토리에서는 2014년에는 사랑 스토리가 10곡 전부에 해당했는데 현재는 청취자를 응원하는 스토리, 일상을 성찰하는 스토리, 독자적 세계관을 구축하는 다양한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4세대 걸그룹은 왜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사회적 요인을 보면 미투, 페미니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이그룹의 약세를 불러왔고 3세대 걸그룹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자신감 넘치는 여성의 이미지인 4세대 걸그룹은 사회적으로 흥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즈니스 요인으로는 금한년과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진출이 막히자 국내 대중성을 기반으로 하던 3세대 걸그룹이 생존했고 4세대 걸그룹은 MZ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음악적 요인으로는 4세대 걸그룹은 MZ세대 대중 정서에 부합하는 자신감 넘치고 솔직하면서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했고 숏폼 콘텐츠에 맞춰서 곡 요소를 잘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학우분들 모두 토론에 참여해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논리적 말하기인 토론은 이처럼 최근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발표에서 형식 토론에 조금 더 주목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형식 토론, 그 중에서도 입론은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연구에서 토론 입론의 표준을 탐구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는데요. 제가 활동 중인 교내 중앙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의 세션에서 사용된 입론을 교회 토론 대회 수상 경험이 있는 토론자 집단의 입론과 수상 경험이 없는 토론자 집단의 입론으로 나눠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형식적 측면의 변수인 입론의 1분당 글자 수를 살펴본 결과 수상 경험이 있는 토론자들의 입론은 수상 경험이 없는 토론자들의 입론보다 대체로 짧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수상 경험이 있는 토론자들은 이처럼 조금 더 느린 말하기를 구사해서 전달력을 높이는 것에 집중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식적 측면의 변수인 입론의 평균 문장 길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대체로 문장당 51자에서 60자의 길이를 선호했으나 수상 경험이 있는 토론자들이 조금 더 긴 문장의 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적 측면의 변수인 입론의 극단성과 감성 점수에서 극단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 반면 수상 경험이 있는 집단의 토론자들이 조금 더 부정적인 감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입론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내용이 주가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1분당 492자, 평균 문장 길이는 60자, 덜 극단적이며 거의 중립적인 감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듣기가 편했나요? 아니면 조금 아쉬웠나요?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향후 청중분들의 형식 토론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김희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도 에타 보고 계신 분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분들께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에브리타임에서 소위 말해 떡밥이 돈다고 하죠. 전 고대생들이 공유하는 주된 담론이 어떤 형태일지 알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좋아요 수가 10개 이상인 핫 게시물을 그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에브리타임에서 5천여 개의 핫 게시물을 크롤링해왔고 띄어쓰기나 현태소 전처리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핫 게시물의 빈도를 시계열로 그려본 결과 고연전 시즌인 10월 말에 빈도가 폭증합니다. 실제로 이 기간에 핫 게시물 대부분이 고연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호응을 많이 얻지 않았을 토막 글들도 핫 게시물에 올라가는 결과를 보았는데요. 고연전이 고려대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담론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또 핫 게시물 중에서도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성 글들의 성격을 알고 싶어서 스크랩 수가 50이 넘는 글들만 추려봤습니다. 이런 글에는 자유, 정의, 진리, 교양 등의 단어 빈도가 높았는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자정진 수업 담론이 많았음을 방증합니다.
또 서울과 세종이란 단어도 눈에 띄게 많았는데요. 세종 캠퍼스와 관련된 담론이 많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타에서 만들어진 이 담론이 총장 선거와 캠퍼스 이원화라는 현실 문제에서도 재생산되고 있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또 문장 유형을 태깅해주는 데이터셋으로 핫겟 실물의 유형을 태깅해 봤는데요. 주로 사실형, 현재형 글들이 많이 쓰이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토픽 모델링도 진행을 해본 결과 고연전, 응원, 즐기다 등 동적인 단어들과 관련된 토픽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사학교에는 없는 독특한 응원, 고연전 문화 덕분에 역동성이 강조된 고려대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에타에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인다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양적으로 파악하여 어떤 담론들이 자주 오가고 호응을 얻는지 파악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몇 담론은 근거 없는 혐오나 부정적인 성격을 띠곤 했는데요. 이런 글을 좋아요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적 수용하기보다 비판적으로 소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 얘기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진행할 사회학과 이공학번 김태현입니다. 제 연구 주제는 스키니 브라운의 감정 리액션 서사 구조 분석입니다. 스키니 브라운은 래퍼인데 한 번은 멜론 댓글에서 이 노래를 듣고 다시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댓글을 봤어요. 별거 아닌 게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깨달았고 그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 서사 구조를 파악하고 싶었고 그게 이 연구의 핵심 과제입니다. 안 좋은 감정이 극복되는 이야기를 좀 더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해보고 싶은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로 노래 가사와 유튜브 댓글, 멜론 댓글을 선정했습니다. 방법론은 가사와 댓글의 자연어 텍스트를 감성 분석, 토픽 추출하고 그 결과를 행렬 데이터셋으로 만든 뒤 토픽 연결망과 생키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이 일련의 시스템이 진행되는 동안 활용된 변수들을 포스터에 담았습니다. 연결망 그래프는 토픽별 연결 중심성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드의 점 크기를 달리했고 앨범별로 다른 색깔을 썼습니다. 그 결과 도출된 연결망 그래프를 분석해보면 생각보다 피처링 진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가사보다 비트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노래를 듣고 긍정적인 변화의 경험이 더 나은이라는 토픽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생키 다이어그램 위아래 2개씩 가수의 PT와 청자의 리액션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색깔을 보면 부정적이고 분노, 슬픔을 담은 가사를 던졌는데 왜 청자들은 긍정적이었고 해피니스 서사를 보여줬습니다. 또 앨범별로 그렇게 일관된 변화가 있진 않았는데 내장년부터해서 살짝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변함없이 행복을 주는 우울한 노래를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래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